대한민국의 탄약고는 이제 보물창고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기나긴 휴전기간 동안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온 우리나라는 많은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면전을 염두에 둔 국가 시스템을 가동했기에 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항상 긴장해야 했으며 국가 전체 예산에서 타국 대비 국방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의 안보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안개에 뒤덮였고 다시금 군비를 확충하고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안한 세계 안보 정세가 대한민국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를 필두로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성능의 가격까지 합리적인 한국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빠른 생산 속도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런 장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탄약 생산입니다. 일단 비축분도 어마어마한 데다 생산량과 속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 대한민국의 탄약 생산 분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인데요.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일본이 자국 방산의 부활을 꿈꾸며 탄약 수출에 야심찬 첫 발을 내딛었으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하며 영국의 포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탄약 생산의 절대 강자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현재 유럽에서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155mm 포탄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포탄 가격은 한 발당 283만원 수준이었지만 전쟁 이후 1132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4배 이상 가격이 비싸진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포탄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량의 155mm 포탄을 보유하고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절대적인 갑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정부의 러브콜이 엄청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럽은 155mm 포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들에게 155mm 대량 주문 생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긴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산업체들에게 생산량을 늘릴 것을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유럽의 방산업체는 물론 미국에서도 이 물량을 단기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한국뿐이기에 나토는 한국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보내며 한국이 없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남겼죠. 워싱턴 포스트 역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의 숫자와 엄청난 포탄 생산 능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요란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선 일본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받는 주목은 한국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수십만 발의 포탄을 가볍게 공급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지난해 한국의 방식을 따라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우회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이어 일본과 탄약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아예 극비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 대놓고 과시하며 우회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건 일본이 무기 지원을 빌미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다는 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본의 탄약 생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탄약 비축분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155mm 포탄은 약 25만 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탄약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정부의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따라잡으려는 일본의 시도는 또 가랑이만 찢어지고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일본에서 생산한 포탄을
들여오려고 검토하다가 결국 포기했다는 것인데요. 장기화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격전으로 흘러가며 포탄 확보에 양국 모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고 자국 군대를 위한 비축분을 마련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은 포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영국 역시 막대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영국 정부는 포탄 대량 생산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일본 방산업체 고마스를 찾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맹을 맺어온 두 국가는 군사적으로도 협력을 이어왔기에 영국은 일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가 일본 고마스에 라이선스를 주고 포탄 제조를 맡기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국에 있는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일본에서 생산한 155mm 포탄을 수입하겠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50만 발을 지원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포탄 생산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의기양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생산한 155mm 포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마스가 시제품으로 생산한 155mm 포탄을 영국 관계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당초 예정했던 물량을 일본의 생산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계획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방산업체의 형편없는 수준만 전 세계에 공개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망무기 수출에 나선 일본에 시작부터 엄청난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는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나름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 수출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기 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지해버리고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동안 자국 시장에 만족하고 있던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FA-50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 각종 한국 무기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일본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며 유럽의 군사강국으로 떠오르고 세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K방산 구매 열풍이 일자 일본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인데요. 자신들도 얼마든지 한국 못지않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일본의 장인 정신이 담긴 무기를 외부에 선보인다면 방산시장에서 일본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해외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영국의 라이선스 생산 의뢰도 받으며 몸풀기에 나선 것이었죠. 그러나 그 몸풀기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 역시 한국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방산업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의뢰를 받아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영국의 사례를 본 미국이 패트리어트의 품질 검증에 나서겠다고 하자 일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국 방산기업에 155mm 포탄의 장약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며 일본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듈화 장약이란 원통 모양으로 모듈화된 추진 장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도 뒤에 장전되어 폭발력으로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포심 밖으로 날려보내는 핵심 탄약 구성품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BAE 시스템즈 외에 영국 방산기업 바폭과도 MOU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노림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차세대 자주포 획득 사업의 주요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장약 수출은 더 큰 협력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K9이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로 선정이 되면 모듈화 장약도 동시에 공급이 가능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탄은 미국을 앞서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풍산그룹이 개발 중인 GJM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GJAM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복사포용 유도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 기술을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히 대한민국의 GJAM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GJAM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GJAM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유도 포탄입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GJAM은 활공 날개와 변침용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JAM은 다른 복사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GJAM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덕에 GJAM의 사거리는 기존 복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얼카의 15mm 58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GJAM이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방산기업들이 생산하는 포탄은 유럽의 명주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안보 역량을 더욱 증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야말로 질과양에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산기업의 포탄 개발 기술과 생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방산하면 K2 전차나 K9 자주포 또는 FA50, KF21 현무 시리즈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첨단 무기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초강대국 미국조차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과 엄청난 생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포탄 정도야 별다른 기술 없이 어떤 국가라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의 원시적 화포에 쓰이던 포탄인 석탄마저 돌을 둥글게 깎아낼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시대의 전차나 곡사포, 자주포에 쓰이는 포탄 기술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포탄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가장 뛰어난 포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이 우회 지원을 통해 포탄을 지원함으로써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포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을 구매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한의 포탄 대결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된 교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으며 서방에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포병은 하루에 5,0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약과 포탄이 바닥난 건 유럽과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독일군이 사용할 포탄조차 바닥을 드러냈으며 특히 155mm 포탄의 경우 이틀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유는 아직도 포탄 생산과 관련된 확고한 계약을 시행하지 못했고 EU 각국의 정부들은 생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계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포탄 생산량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EU 회원국들의 국가보호주의적인 태도와 관료주의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 역시 포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급히 생산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미국 내 방산 기업들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포탄 수량에 맞추기에는 생산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 최전선에서는 포탄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는데요. 포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러시아군을 향한 반격 의지는 있어도 반격할 수단이 없어 전황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아내고 다시 공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결국 미국은 또다시 가장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파트너에게 손을 벌리기로 결정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8월 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향할 155mm 포탄 공급을 위해 한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의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중엔 미국을 통한 포탄 50만 발 우회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포탄 지원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살상무기 지원 거부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한국의 포탄 지원 사실이 드러났었을 때도 살상무기 지원을 금한다는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포탄이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역시 충분한 포탄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 포탄을 북한에서 들여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28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공개한 우크라이나군의 교전 장면 사진이 국제사회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의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다연장 로켓으로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해 보일 것 없는 이 사진들이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병사의 손에 들린 포탄에 선명하게 적힌 한글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에 장전하고 있는 122mm 포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방일이, 파지 등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포탄들인가 싶었지만 분석 결과 남한이 아닌 북한의 포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탄들은 지난 2010년 북한에서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포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포탄을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나라가 중간에 압수하여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했고 이를 역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대결을 벌이게 생겼는데요. 다른 무기체계도 마찬가지지만 포탄에 관해서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풍산그룹이 개발 중인 GJM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GJM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곡사포용 유도 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 기술을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히 대한민국의 GJM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GJM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GJM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유도 포탄입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GJM은 활공날개와 변침용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JM은 다른 곡사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GJM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덕에 GJM의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얼카의 15mm 58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GJM이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중률도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야포의 사격은 발사 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의 특성상 포탄으로 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타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적 포탄 낙하 시 포탄이 떨어진 구멍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정밀한 사격을 가해도 한번 타격한 곳에 똑같이 포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포격의 기초는 사양속이라고 부르는 지역 파괴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양속은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반경을 중첩해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사격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문의 K9 자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이용한 사양속 사격을 실시할 경우 50m의 피해 범위를 가진 고폭탄을 25m씩 중첩해 사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맨몸으로 포탄 낙하 지역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활공유도 방식인 GJM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GJM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포탄 중 50%가 6m 이내, 95%가 10m 이내에 적중하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GJM의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대다수의 군 전문가들이 이제 포병이 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엑스칼리버와 비교해도 5% 이상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GJM은 정말 저격수처럼 역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GJM이 포물선 방식의 궤도 비행이 아닌 활공 방식의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포를 포함한 현대의 곡사포는 이름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원점식별 장비가 등장하자 적포병이나 미사일 등에 반격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졌고, 이로 인해 현대 포병 운용은 슛앤스콧, 히트앤드런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GJM은 일단 수직에 가까울 만큼 고각으로 높이 쏘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표적까지 알아서 자유비행을 하기 때문에 궤도 추적을 이용한 원점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를 넘어서 현존하는 어떠한 대포병 레이더로도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GJM을 통해 포병의 진지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보다 확실한 화력 증강은 또 없습니다. 더군다나 GJM은 가장 유사한 무기체계인 미국 엑스칼리버가 8천만 원인 것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3,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이나 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풍사는 생산 속도와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포탄 제조 능력을 세계 여러 국가까지 앞다투며 찾기 시작한 데에는 생산력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섰고, 그 결과 군수품 관련 제조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는 포탄 등 탄약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적당히 소모분만큼만 탄약을 생산하거나 첨단 포탄 같은 경우는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유럽과 미국은 졸지에 이른 시일 안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풍산 등 우리 방산기업들이 세계의 탄약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